며느리가 그 정도 일도 못해? 시댁일이면 당연히 네가 해야지.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절과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시댁에서 생기는 온갖 일까지 모두 제 몫이라고 생각하셨죠. 저는 가족을 돕는 일이라 믿으며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배려와 희생을 당연한 의무처럼 여기며 저를 며느리가 아닌 일꾼으로 대하는 시어머니를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가장 당황할 방식으로 손을 놓았고 그동안 저에게 떠넘겼던 모든 일의 대가를 직접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리려면 먼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상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백숙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에도 절대로 놓치지 않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삼남매의 끼니를 챙기는 일이었어요. 특히 삼복더위가 시작되면 어머니가 일하던 백숙집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방에서는 솥이 쉴 새 없이 끓고 빈자리가 생기기도 전에 다음 손님이 들어올 만큼 정신없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잠깐이라도 집에 들러 저희가 먹을 밥과 반찬을 가지런히 차려놓고 다시 가게로 뛰어가곤 하셨습니다. 얘들아, 밥 식기 전에 얼른 먹어. 먹고 난 그릇은 씻지 않아도 되니까 설거지통에만 넣어도. 엄마 오늘 손님이 많아서 늦을 거야. 너희끼리 씻고 문 잘 잠근 다음 먼저 자고 있어. 알았지? 그 시절에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몸을 이끌고 집까지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남의 밥을 만들고도 집에 돌아와 다시 자식들 밥상을 차리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도 몰랐죠. 저 역시 결혼에 살림을 맡고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야 그 일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랐을 텐데 어머니는 저희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 날에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 여기며 가족을 묵묵히 돌보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 한 끼에는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수많은 희생과 인내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역시 평생 쉬는 법을 모르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다정한 말을 자주 하는 성격은 아니었고 자식들에게 살갑게 표현하는 법도 잘 모르셨지만 늘 새벽 공기가 차가울 때 집을 나서 밭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름이면 땀에 흠뻑 젖은 옷을 입고 돌아오셨고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진 채 흙이 묻은 장화를 끌고 들어오셨죠.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사방이 어두워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한눈 팔지 않고 일해주신 덕분에 언니와 오빠 그리고 저는 큰 부족함 없이 학교에 다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언니와 오빠는 모두 고향과 멀지 않은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니는 옆 도시로 시집을 갔고 오빠도 인근 지역에서 가정을 꾸렸죠. 삼남매 중 고향을 떠나 서울까지 올라온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대학을 마친 저는 취업 준비를 위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가진 것이라곤 작은 여행 가방 몇 개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오기뿐이었어요. 창문을 열어도 앞 건물 벽밖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룸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형편이 조금 나아질 때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다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회사 면접에서 떨어지고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대충 때우는 날도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평생 버텨오신 모습을 보고 자란 만큼 저도 제 힘으로 제 인생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정신없이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제 20살 시절이 모두 지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눈부신 청춘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버티기 급급했던 고생의 연속이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외로운 시간이 저를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제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렵 저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화려하거나 말재주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었죠. 하지만 약속 시간을 한 번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꾸미는 모습도 없었고 말보다 행동으로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꾸밈 없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3년 동안 차분히 서로를 알아갔어요. 큰 다툼도 거의 없었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결국 제가 30을 조금 넘기고 남편도 3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집안 형편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래전 공무원으로 근무했다고 들었지만 저희가 결혼을 준비할 당시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계셨어요. 처음에는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정년을 일찍 맞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시아버지가 왜 아직 일할 나이인데도 직장을 그만두셨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죠. 시댁의 실질적인 생계는 시어머니 혼자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고 계셨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의 분위기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보통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서로의 집안 이야기나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두루 나누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앉자마자 거의 쉬지도 않고 큰아들 부부 이야기부터 꺼내셨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가 산부인과 의사야. 네가 결혼하면 형님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인데 얼마나 똑똑하고 싹싹한지 모른다.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친정도 잘 살아.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하고 우리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 네가 형님 때문에 불편할 일은 하나도 없을 거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신가 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이번에는 아주버님 자랑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큰아들도 대기업에서 인정받으며 다닌다. 능력도 좋고 얼굴도 훤하지. 집안은 큰아들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줘야 잘 굴러가는 법이거든. 큰애 부부가 저렇게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 너희도 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윗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아랫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법이잖니. 첫 만남 내내 큰아들 부부 칭찬만 이어지니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 없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마치 시댁의 중심이자 기준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가장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혹시 결혼 후에도 계속 형님과
비교당하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잠시 들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큰아들 부부에게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을 늘어놓는 데에는 나름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가 사실상 시부모님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보다 5년 먼저 결혼한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달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큰아들 부부 이야기만 하시기에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형님하고 아주버님을 정말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더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제 질문을 받은 남편은 한동안 말을 고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집안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퇴직하신 게 아니야. 50대 무렵에 공직에 계실 때 비리 사건에 연루돼 파면당하셨어.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파면이라고? 그럼 연금도 못 받으시는 거야? 남편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파면이 되면서 평생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거의 사라졌어. 그동안 납부한 돈 일부만 돌려받고 끝났다고 하더라. 그 뒤로 아버지는 밖에서 다른 일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집에서 지내셨고 어머니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두 분 생활을 책임졌지. 형이 먼저 결혼한 뒤부터는 형과 형수님이 생활비를 많이 보태드렸고 그래서 어머니가 두 사람에게 더 기대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첫 만남에서 느꼈던 의문이 조금 풀렸습니다. 단순히 큰아들이라서 편애하는 것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시부모님의 부족한 생활비를 꾸준히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로서는 그 부부가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형님 부부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였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괜히 제가 부담을 느낄까 걱정됐는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금 형하고 형수님한테 거의 모든 관심이 가 있어. 우리한테는 오히려 간섭을 덜 하실 거야. 당신이 조금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저는 형님이라는 사람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해도 결혼 후 몇 년 동안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매달 책임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친딸이 아니라 며느리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꾸준히 돕는다는 건 어지간한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시어머니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형님이 실제로는 어떤 분인지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주버님 부부를 자주 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직장 생활로 바빴고 정식 가족 행사가 아니면 따로 만날 일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집안 행사 때 자연스럽게 얼굴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제가 괜히 긴장했어요. 형님은 산부인과 의사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으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능력과 자존심이 강해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살아온 환경도 달랐고 직업이나 형편도 차이가 컸으니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처음 맞은 명절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날 저와 형님은 주방에서 함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있었어요.
한동안 말없이 손을 움직이던 형님이 갑자기 제 옆으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묻더군요. 동서, 혹시 술 좀 해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술이요? 그러자 형님이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네, 소주요. 명절에 하루 종일 음식하고 어른들 눈치까지 봤으면 밤에 소주 한 잔 정도는 마셔줘야 살 수 있죠. 오늘 준비 다 끝나면 우리 둘이 잠깐 밖에 나갈래요? 아직 제대로 이야기 나눌 기회도 없었잖아요. 같은 며느리끼리 오늘부터 좀 친해져 봅시다. 그 한마디에 긴장하고 있던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저녁 늦게 음식 준비를 모두 마친 뒤 저와 형님은 시댁 근처의 작은 술집으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지만 소주잔이 한두 번 오가자 형님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병원에서 겪는 일부터 결혼 생활, 시댁에 적응하면서 힘들었던 일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저 역시 서울에서 혼자 버티며 살았던 이야기와 결혼을 앞두고 느꼈던 부담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렇게 단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형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의사라는 걸 내세우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아래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제 마음을 살피고 제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대화를 이끌어 주었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형님이 매달 시댁에 보내는 생활비에 관해서도 처음으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 실례가 아니라면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님께서 형님이 생활비를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질문에 형님은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듯 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많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달마다 사정이 다르긴 한데 보통 50만 원 정도 보내고 병원비나 집에 큰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100만 원 넘게 드릴 때도 있어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걸 결혼하신 뒤부터 계속 보내셨어요? 네. 어머님 혼자 식당을 하시고 아버님은 수입이 없으시니까 형편이 뻔하잖아요. 우리 부부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 가능한 만큼 돕는 거죠. 형님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쉽게 감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매달 그렇게 돈을 보태는 건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 형님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줄은 몰랐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서까지 우리처럼 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괜히 부담 갖지 마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는 제 잔을 채워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서도 아직 시댁이 낯설고 불편하죠. 어머님은 큰아들 부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고 아버님은 말도 별로 없으시고 처음에는 나도 시댁에 오는 날만 되면 괜히 긴장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애쓰면 자기만 지쳐요. 필요한 만큼 예의를 지키고 힘들 땐 나한테 이야기해요. 같은 며느리끼리라도 서로 편이 되어줘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느라 긴장했던 제 마음을 형님이 먼저 알아봐 준 것 같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괜히 어려워할까봐 먼저 다가와 주신 것도 고맙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마음이 놓여요.
그러자 형님은 잔을 높이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려워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둘 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괜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내요. 자, 앞으로 잘 지내자는 의미로 건배합시다. 네, 형님. 건배해요. 그날 술자리 이후 저와 형님 사이의 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형님네와 저희 집이 멀지 않았고 남편과 아주버님 역시 형제 사이가 좋은 편이라 네 사람이 함께 만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주말이면 가까운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어느 날은 형님네 집에 모여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넷이 함께 있으면 시댁 식구라는 딱딱한 관계보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부부처럼 편안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저와 형님은 두 사람을 흉보는 척하며 맞장구를 치곤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형님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만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맞다고 믿었고요. 앞으로도 형님과 서로 의지하며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웃는 얼굴 뒤에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숨겨온 상처가 있었는지, 그리고 시부모님을 향해 보이던 그 헌신이 언젠가 형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사람이 함께 만나는 날이면 늘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은 형님이었습니다. 평소 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상대하며 차분하게 일하는 분이었지만 가족들과 외출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았어요. 우리 이렇게 어렵게 자유시간 얻었는데 밥만 먹고 헤어질 거예요? 오늘은 노래방까지 가야죠. 난 오늘만 기다렸다고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전부 풀어버릴 거예요. 형님이 신이 나서 말하면 아주버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재수 씨, 오늘 우리 집사람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은데 잘 좀 말려주세요. 술 한잔 들어가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면 저도 웃으며 맞받아 쳤죠. 아주버님도 못 말리시는데 제가 무슨 수로 형님을 감당해요? 형님은 그런 저희를 보며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벌써부터 힘 빠지는 소리 하지 마요. 오늘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일단 배부터 채워야 하니까 곱창 먹으러 가요. 애들도 친정에 맡겨놔서 오늘만큼은 완전히 자유예요. 내가 기분 좋으니까 오늘 계산은 전부 내가 할게요. 형님과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웃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댁에 가기 싫은 이유로 형님과 동서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을 꼽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형님이 워낙 따뜻하고 편한 사람이었기에 형님을 통해 시댁 전체를 더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별다른 다툼 없이 평온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결혼 3년 차에 기다리던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사실을 처음 확인한 순간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막막했어요. 모든 것이 처음이라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장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수시로 연락을 해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본이고 제가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다고 하면 병원 진료 중간에도 시간을 내 전화를 해주셨죠. 동서, 요즘 속은 괜찮아요? 입덧 심하면 억지로 밥 먹으려고 하지 말고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먹어요. 몸이 붓거나
배가 당기는 느낌이 심하면 바로 나한테 말하고요. 괜히 참고 넘기면 안 돼요. 형님은 산부인과 의사답게 제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고 출산 준비에 필요한 물건이나 산후조리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친언니보다 더 편하게 의지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와 형님이 갈수록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결혼한 뒤 시댁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 느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가족들이 모이는 날에도 시어머니는 좀처럼 주방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연세가 있으시니 며느리들이 일을 덜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 초부터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선언하셨죠. 이제 며느리가 둘이나 들어왔으니 나도 주방일에서 손 좀 떼야겠다. 너희가 오는 날 음식 준비하고 치우는 건 둘이 알아서 해라. 나도 평생 남편이며 자식들 밥 차리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하신 뒤부터 정말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주방 문턱조차 넘지 않으셨습니다. 상을 차리든 설거지를 하든 모두 형님과 제 몫이었죠. 저 역시 시댁에 매일 가는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보다는 형님과 둘이 편하게 일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과 음식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힘든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희 둘이 주방에서 웃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 불쑥 들어와 대화를 끊곤 했습니다. 너희 둘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계속 웃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오니까 갑자기 입을 다물어? 나만 모르는 이야기라도 있는 거야? 그러면 형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별말 아니에요. 동서가 임신했으니까 몸 관리나 출산 준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꼭 서운하다는 얼굴을 하며 입술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필요한 건 없지. 둘이 너무 신나게 떠들기에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인가 싶어온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분위기가 딱 조용해지더라. 꼭 나만 따돌리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하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시는 가벼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두 며느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면 시어머니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저와 형님 사이에 굳이 없던 오해를 만들어내려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김치가 잘 익었다며 저만 따로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큰 뜻 없이 김치통을 받으러 갔죠. 그런데 김치통을 건네주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형님 흉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잘 익었으니까 찌개를 끓이든 볶아 먹든 알아서 해라. 너희 형님한테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걔는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한다며 됐다고 하더구나. 의사라 돈도 많이 벌고 친정도 잘 살아서 그런지 좀 도도한 데가 있어. 혹시 형님이 너를 아래로 보는 것 같아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진 마라. 원래부터 자존심이 세고 잘난 척하는 애니까 너무 뜻밖의 이야기라 저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저를 무시한다니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치 제 앞날을 걱정해 조언해주는 사람처럼 목소리까지 낮추며 말했습니다. 네가 순해서 잘 모르는 거야. 큰 며느리는 너보다 형편도 좋고 능력도 있잖니. 내가 곁에서 지켜보니 자꾸 너를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는 것 같더라. 네가 지금은 형님이 잘해주는 줄 알고 좋아하지만 나중에 상처받을까봐 시어머니가 미리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 너무 믿고 따라다니지는 마라. 하지만 형님은 제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불편할까봐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먼저 제 기분을 살펴주던 사람이었죠. 시어머니가 왜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당시에는 굳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적당히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가 단순히 형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출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어느 날, 형님이 아기용품을 한가득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선물과 본인이 따로 준비한 물건들을 챙겨온 것이었죠.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평소처럼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던 형님이 갑자기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동서, 혹시 나랑 있을 때 불편한 거 있어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왜 형님을 불편해해요? 전혀 아닌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형님은 제 얼굴을 한동안 살피더니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내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동서는 딸을 가졌으니 나를 볼 때마다 위축되고 기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임신이나 출산 이야기를 하면 동서가 속으로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 건 아니죠.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는 형님이 저를 무시한다고 말하고 형님에게는 제가 형님을 질투하고 위축된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 채 바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전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형님이 아들을 낳았든 제가 딸을 가졌든 그게 왜 우리 관계와 상관이 있어요? 저한테는 딸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아이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님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서로가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을 하나씩 꺼내 맞춰봤고 그제야 모든 상황이 선명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둘이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일부러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두 며느리가 자신보다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는 게 질투가 났던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들이 힘을 합치면 자신이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저와 형님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에서만큼은 일부러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자주 전화하고 만나며 전과 다름없이 친하게 지냈지만 시댁에 가면 사적인 대화를 줄였고 지나치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괜히 저희가 웃으며 이야기했다가 시어머니가 또 어떤 말을 만들어 서로에게 전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참 우스운 일이었죠. 싸우는 며느리들을 화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잘 지내는 두 사람을 일부러 멀어 보이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얼마 뒤 저는 건강하게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 후에는 아이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 한동안 시댁에 자주 갈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도 줄어들었어요. 형님은 시어머니의 이간질을 알고도 크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있어 섭섭한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하신 것 같다며 전보다 더 자주 시댁을 챙겼죠.
어머니도 나름대로 외롭고 서운하셨나 봐요. 내가 조금 더 잘하면 괜찮아지겠죠. 형님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놀라곤 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동서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사람을 원망하기는커녕 더 잘해보겠다고 생각하는 형님의 마음이 제 기준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만큼 넓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형님의 그런 배려를 고마워하기보다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이 먼저 챙겨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듯 했어요. 매달 적게는 50만 원, 형편이 괜찮은 달에는 100만 원씩 생활비가 들어왔으니 그 자체로도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초반에는 직접적으로 비싼 물건을 사달라거나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일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시부모님의 기대는 조금씩 욕심으로 변했습니다. 형님이 부탁을 받으면 좀처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부터는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형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은 자동차였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시댁에 모였는데 거실 탁자 위에 자동차 팸플릿이 여러 장 펼쳐져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마치 중요한 서류라도 검토하듯 팸플릿을 한 장씩 넘기며 유심히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슬쩍 들여다보니 평범한 중형 승용차가 아니라 가격이 상당한 고급 세단이었어요. 우연히 꺼내놓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팸플릿이 가족들 눈에 가장 잘 띄는 위치에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침 형님도 아무 생각 없이 그중 한 장을 들어 차량 사양을 훑어봤죠. 그 순간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여셨습니다. 남자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체면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내 친구들은 모임에 나올 때 다들 저런 차를 타고 오는데 나만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니 영 모양이 빠지더구나. 나도 죽기 전에 좋은 차 한 번은 타봐야 하지 않겠냐. 우리 큰 며느리가 마음 한번 크게 먹고 저런 차를 선물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 분위기가 묘하게 굳었습니다. 차를 사달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을 뿐 누가 들어도 형님에게 요구하는 말이었어요. 누군가 먼저 자동차 이야기를 꺼내주길 기다리며 일부러 팸플릿까지 준비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 옆에서 듣고만 있는데도 얼굴이 뜨거워질 만큼 민망했어요. 당사자인 형님은 얼마나 난처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죠. 다행히 그 상황에서 바로 선을 그은 사람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 손에 들린 팸플릿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타시는 차도 산지 몇 년 안 됐잖아요. 멀쩡한 차를 두고 갑자기 왜 바꾸세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새 차를 알아보실 게 아니라 운전을 줄이셔야죠. 지금 차가 정말 못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새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운전 자체를 그만두시는 게 맞아요. 시아버지는 얼굴을 굳히며 불만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도 멀쩡히 운전만 잘하고 다닌다. 왜 나만 벌써 운전을 그만둬야 해? 나도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좋은 차 한번 타보면 안 되냐? 그러자 아주버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일을 하시거나 자주 외출할 일이 있으니까 차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시잖아요. 시장도 어머니가 다녀오시고 병원이나 모임에 가실 때도 한 달에 몇 번 안 되는데 그 비싼 새 차가 왜 필요해요? 지금 있는 차도 충분합니다. 괜히 형수한테 부담 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형수한테 부담 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아주버님이 단호하게 못을 박자 시아버지는 못마땅한 얼굴로 입술만 실룩거릴 뿐 더 이상 차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의 욕심은 자동차 한 대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얻는데 실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세상에, 금값이 또 올랐다네. 역시 금은 땅에서 한없이 나오는 물건이 아니니 사두기만 하면 손해볼 일이 없나 보다. 형님은 별다른 의미 없이 화면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공급량은 제한돼 있는데 찾는 사람은 많아지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니 투자하려면 신중해야 하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마치 형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바로 말을 이어가더군요. 역시 우리 큰 며느리는 의사라 그런지 모르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나도 금으로 재테크라는 걸 한번 해볼까 해. 요즘 금 한 돈이면 얼마쯤 하니? 나는 금은방에 가본 적도 별로 없고 어디서 사야 제대로 사는지도 모르겠어. 네가 이런 건 잘 아니까 하나 좋은 걸로 알아서 사다 주면 안 되겠니? 형님은 예상하지 못한 말에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습니다. 제가 금을 사다 드리라고요? 시어머니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네가 똑똑하고 세상 물정도 잘 아니까 믿고 맡기는 거지. 처음부터 많이 살 필요도 없어. 우선 한 돈짜리 하나만 사다 줘봐. 나도 그걸 시작으로 금을 조금씩 모아보게. 말로는 재테크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처럼 꾸몄지만 진짜 뜻은 너무 뻔했습니다. 형님 돈으로 금 한 돈을 사서 선물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옆에서 듣던 제 얼굴까지 화끈거릴 정도였는데 당사자인 형님은 오죽했겠어요. 평소 어지간한 부탁은 웃으며 들어주던 형님도 이번에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표정을 가다듬은 형님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선을 그었어요. 어머님, 요즘 병원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금 시세까지 알아볼 여유가 없어요. 정말 필요하시면 가까운 금은방에 가서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제가 어디가 괜찮은지 정도는 알아봐 드릴게요. 사실상 거절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못 알아들은 척 미련을 남겼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바쁘면 당장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시간 나면 꼭 알아봐 줘라. 내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네가 하나 골라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잊어버리지 말고. 그날은 일단 그렇게 넘어갔지만 시어머니는 결코 금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갈 때마다 뉴스에서 금값 이야기가 나왔다며 형님 눈치를 살폈고 동네 친구의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에 금반지를 해줬다거나 어느 집 며느리는 매년 금 한 돈씩 선물한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센스가 참 좋더라. 현금보다 금으로 받으니 값도 오르고 보기에도 좋다잖아. 직접 사달라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 형님에게 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이 부모님께 크게 화를 내고 나서야 금 이야기는 겨우 멈췄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매번 웃으며 모른 척 해야 했던 형님의 속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생각하면 제가 다 숨이 막혔습니다. 차도 안 되고 금도 통하지 않자 시부모님은 조금 더 교묘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냉장고 앞에 서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셨어요. 냉장고 안을 한참 들여다보다 문을 닫고 다시 열어 손을 넣어보더니
또 한숨을 쉬는 겁니다. 누가 먼저 무슨 일이냐고 물어주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도 뻔했죠. 잠시 뒤 시어머니는 결국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유, 이 냉장고도 이제 수명이 다했나 보다. 예전만큼 차갑지도 않고 음식이 금방 상하는 것 같네. 제가 보기에는 냉장고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쪽에 물병도 차가웠고 냉동실의 음식도 꽁꽁 얼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나 싶어 물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가 어디가 이상한데요? 지금 보니까 잘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네가 며칠에 한 번 와서 잠깐 보니 모르지. 매일 음식을 넣고 꺼내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전보다 확실히 시원하지가 않아. 음식도 자꾸 빨리 상하고 말이야. 형님도 냉장고 안쪽에 손을 넣어보고 온도 표시까지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지금은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계속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기사님을 불러볼까요? 점검받고 부품만 교체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아유, 됐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사람이 말을 하면 뜻을 좀 알아들어야지. 눈치 없이 수리 이야기만 하고 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냉장고 수리가 아니었어요. 형님이 새 냉장고를 사주겠다고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며 일부러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 뜻을 알고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한번 반응하면 그 다음부터는 새 가전제품을 끝도 없이 요구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찾아갔을 때는 세탁기 앞에서 빨래를 꺼내며 크게 혀를 찼어요. 이 세탁기로 돌리면 옷에서 때가 제대로 안 빠지는 것 같아 오래 쓰긴 오래 썼지. 힘이 다 빠졌나 보다. 또 며칠 뒤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화면을 유심히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화면이 왜 이렇게 누렇고 흐리지? 요즘 나오는 텔레비전은 화면도 벽만큼 크고 사람 얼굴의 주름까지 다 보인다던데. 냉장고 다음에는 세탁기,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밥솥에서 밥맛이 이상하다고 했고 또 어떤 날은 에어컨 바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단 한 번도 먼저 새 제품을 사드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장이 났으면 점검을 받아보자거나 아직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고 조용히 대답했죠.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저는 형님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에 오면 먼저 웃으며 말을 꺼내던 사람이 이제는 필요한 말만 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도 형님은 매달 드리던 생활비를 줄이지 않았고 병원 예약이나 건강검진처럼 꼭 필요한 일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시부모님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겨도 형님은 마지막까지 며느리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친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칠순을 맞은 친구가 자식들의 선물로 해외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였죠. 내 친구가 이번 칠순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크루즈 여행을 보내줬다더라. 사진을 보여주는데 배가 아니라 무슨 바다 위에 떠 있는 호텔 같았어. 배 안에 수영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식당도 몇 개씩 있다더구나. 밤마다 드레스 입고 파티도 한다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모르겠다.
아무도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도 이제 칠순이고 네 아버지도 나이가 있잖니. 우리도 더 늙기 전에 그런 여행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 큰애야, 네가 이번에 마음 한번 크게 쓰면 안 되겠니? 우리 부부 크루즈 여행 한번 보내다오.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그런 구경 한번은 해봐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마저 덧섰습니다.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을 내쉬었고 남편도 난처한 표정으로 형님의 눈치를 살폈어요. 저 역시 음식을 삼키지 못한 채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의 무리한 요구를 웃으며 넘겨온 형님이 이번에는 어떤 대답을 할지 모두가 기다리는 분위기였죠. 형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얼굴에는 평소의 부드러운 웃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드릴 수 없어요. 이제는 저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니? 형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말끝은 단호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렸고 병원비나 집안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크루즈 여행까지 보내드리는 건 제 능력 밖이에요.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따졌습니다. 내가 평생 뭘 그렇게 많이 요구했다고 이러니? 남들도 칠순이면 자식들이 해외여행 정도는 보내준다는데 내가 못할 말을 했어? 내가 매달 명품을 사달랬니? 집을 사달랬니? 평생 한번 여행 가보고 싶다고 말한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다는 거야? 그동안 참고 있던 형님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직접적으로 사달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차 팸플릿을 펼쳐놓고 좋은 차가 타고 싶다고 하셨고 금을 사다 달라고 하셨고 냉장고와 세탁기와 텔레비전 앞에서 계속 새 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났나요? 올 때마다 새로운 물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못 알아들은 척하고 웃으며 넘어갔지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형편에 맞게만 도와드리고 싶어요. 형님이 그동안 쌓아둔 마음을 처음으로 꺼내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달싹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잘 알았다. 내가 주제도 모르고 잘난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보다. 앞으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일부러 서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불쾌한 얼굴로 형님을 한번 노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챙겨 밖으로 나가버렸고요. 남은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고 저도 형님에게 괜찮으냐고 눈빛으로 물었어요. 형님은 애써 웃었지만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결국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어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거절했으니 앞으로는 시부모님도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한동안 시댁에서는 고급차나 금부치, 새 가전제품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형님 앞에서는
전보다 조심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저는 이제야 시부모님이 포기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욕심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형님에게 직접 말해봤자 거절당한다는 걸 깨닫자 이번에는 저를 사이에 세워 형님의 마음을 돌리려 한 거죠. 어느 날 오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었는데 제목까지 넉넉하게 했으니 직접 가져다 주겠다는 말이었어요. 당시 저는 아이를 돌보느라 휴직 중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제 집에 반찬을 들고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시댁에 와서 가져가라고 하셨지 직접 챙겨오신 적은 없었거든요. 갑작스러운 호의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아이 때문에 집을 비우기 어렵던 터라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집에 도착하셨는데 손에 든 것을 보고 전 더욱 의아해졌어요. 큰 장바구니라도 들고 오신 줄 알았는데 손바닥만 한 반찬통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뚜껑을 열어보니 멸치볶음이 조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전화하셨으면 제가 나중에 가지러 갔을 텐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단한 음식을 가져온 사람처럼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멸치가 제법 맛있더라. 내가 양념을 특별히 잘해서 밥 반찬으로 먹기 괜찮을 거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먹을 수 있으니 아껴 먹어라. 작은 반찬이라도 일부러 만들어 가져오셨으니 감사한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멸치볶음 한 줌을 주기 위해 먼 길을 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소파에 앉아 차를 몇 모금 드시던 시어머니는 집 안을 슬쩍 둘러보며 형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너는 요즘 네 형님이랑 연락은 하고 지내니? 큰애가 병원이 그렇게 바쁜지 요즘은 전화 한 통도 잘 없고 우리 집에도 통 오질 않는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요즘 형님과 자주 못 만나요. 저는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고 형님도 병원 일정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가끔 통화는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제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아랫사람인데 중간에서 잘해야 하지 않겠니? 큰며느리가 우리한테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은데 네가 옆에서 잘 달래고 어른들 마음도 이해시키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오지 않아 저는 되물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뭘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형님과 어머님 사이의 일인데 제가 나서는 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답답한 사람을 보는 듯 혀를 차셨습니다. 지난번에 식사하다가 큰 며느리가 우리한테 섭섭한 말을 쏟아내고 갔잖니. 너는 그 애랑 친하게 지내니까 네가 옆에서 잘 좀 타일러 보라는 거야. 내가 직접 말하면 또 돈 이야기한다고 오해할 테니 네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풀어주면 되잖아. 이제야 멸치볶음 하나를 들고 굳이 저희 집까지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형님에게 직접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저를 중간에 세우려는 것이었죠. 저는 곧바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님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하셨어요. 매달 생활비도 드리고 집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빠짐없이 챙기셨잖아요. 오히려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형님이 거절을 못한다는 걸 알고 요구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요구라니? 내가 언제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 그냥 차도 한번 바꾸고 싶다고 했고 금값이 오른다기에 이야기한 것뿐이지
냉장고나 세탁기가 오래됐으니 불편하다고 말도 못하니? 너희는 내가 입만 열면 돈 달라는 사람으로 보이나 보구나. 직접 사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듣는 사람은 충분히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형님이 괜히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는 제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너는 평범한 회사원이라 잘 모르나 본데 의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아니? 큰애 부부가 그 정도 해준다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뭘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큰 며느리 마음이나 잘 풀어서 예전처럼 우리를 챙기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것 하나도 못 해주겠니? 어머님, 사람 마음을 제가 어떻게 억지로 바꿔요? 형님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죠. 됐다. 내가 너만 믿고 간다. 네가 알아서 잘해.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탁을 거절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원하는 답만 남겨놓고 돌아가신 겁니다. 남편에게 그날 일을 말하자 남편은 이마를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절대 중간에 끼어들지 마. 형수님한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어머니가 또 당신을 앞세워 형수님을 압박하려는 거야. 괜히 나섰다가 당신만 욕먹어. 그러나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친구에게서 질 좋은 한우가 들어왔다며 저희 가족을 시댁으로 불렀어요. 고기가 양도 많고 아주 좋아 보이더라. 너희도 와서 같이 구워 먹자. 아이도 고기 잘 먹잖니.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다른 반찬을 준비해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덧붙였죠.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네 형님한테도 네가 직접 연락해봐. 병원 일이 바빠도 네가 부르면 시간을 내지 않겠니? 가족끼리 고기 먹는 자리인데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번 식사 자리도 형님을 불러내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형님에게 연락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 모두 이미 잡힌 일정이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결국 저희 가족만 시댁에 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표정은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큰애네는 왜 안 왔니? 형님은 병원 일정이 있고 아주버님도 약속이 있으시대요. 제가 두 분께 모두 연락드렸어요. 정말 제대로 말한 것 맞아? 그냥 고기 먹으러 오라고 대충 이야기한 것 아니니? 어머님께서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하신다고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고기를 불판에 올리면서도 연신 못마땅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꼭 와야 하는데 말이야. 사람에게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밥 한 끼 먹을 시간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남편이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있으시면 전화로 하세요. 형수님까지 일부러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궁금해 시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됐다. 너희한테 말해봐야 내 속만 더 터지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고기나 먹어. 그날 시어머니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큰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느니 잘난 사람은 가족을 우습게 본다느니 하는 말을 혼잣말처럼 반복했습니다. 저는 형님을 불러놓고 또다시 크루즈 여행이나 돈 이야기를 꺼내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굳이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그러던 며칠 뒤 친정에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지방에 살던 고모가 뜻밖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순간 정신이 멍해졌고
부모님과 함께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내려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어린 딸이었어요. 하필 며칠 전부터 감기가 심하게 걸려 열이 오르내리고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한 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례식장에 아이를 데려가는 건 아무래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해 아이를 맡기는 것도 쉽지 않았죠. 친정 식구들은 모두 장례식장으로 내려가야 했고 남편도 회사에서 당장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부탁드릴 일이 생겼어요. 저희 고모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지금 지방 장례식장에 내려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감기에 걸려 상태가 좋지 않아요. 혹시 오늘부터 내일까지만 아이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며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사고를 당하셨다고?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니? 그럼 너희는 지금 바로 내려가야 하는 거야? 남편이 퇴근하면 곧장 출발하려고 해요. 내일부터는 돌봄 선생님이라도 급하게 알아볼 테니까 오늘 하루하고 내일 오전까지만 부탁드리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웬일인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뭘 또 따로 구해. 장례 끝날 때까지 내가 보고 있으면 되지. 친손주 돌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니? 아이 약하고 먹을 것만 챙겨서 데려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걱정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맡아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나도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아이 맡기는 비용만 제대로 챙겨주면 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이 맡기는 비용이요? 그래. 내가 하루 종일 아이 밥도 먹이고 약도 먹이고 씻기고 재워야 하잖니. 내가 식당에도 못 나가고 아이한테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해달라는 건 아니겠지?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느 정도 사례는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감사 표시를 해야죠.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은 받아야겠다. 어린애가 감기까지 걸렸다면서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잘 수 있고 약도 챙겨야 하니 그 정도는 줘야지. 순간 너무 황당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 요즘 사람 한 명 고용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너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노동을 공짜로 쓰려고 하면 안 돼. 나도 내 시간이 있는 사람이야. 어머님, 다른 일도 아니고 집안에 갑자기 장례가 생긴 거예요. 아이도 어머님 친손주고 하루만 부탁드리는 건데 100만 원은 너무한 것 같아요. 친손주라고 아이 보는 일이 쉬워지니? 네가 못하니까 나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부탁을 하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줘야지. 돈이 당장 없으면 장례식 다녀와서 줘도 돼. 대신 100만 원은 꼭 줘야 한다. 말끝마다 가족이라며 형님에게 희생을 요구하던 분이 정작 제가 절박한 상황에 놓이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짜를 바라지 말라고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 모순된 태도에 서운함을 넘어 정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이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 힘들다고
다시 연락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듯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저는 감기에 걸린 아이까지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내려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 약과 여벌옷을 챙기고 혹시 열이 오를 때 사용할 해열제와 체온계까지 가방에 넣었어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하더니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최대한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짐을 싸고 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고모님 소식 들었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 지금 바로 내려갈 준비 중이야? 네, 남편이 오는 대로 출발하려고요.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지난번에도 감기가 심해서 밤에 열이 오른다고 했잖아. 장례식장까지 데려가면 더 아플 텐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께 하루만 봐주실 수 있냐고 부탁드렸는데 100만 원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가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형님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라고? 손주 하루 돌봐주면서 100만 원을 달라고 하셨어. 그것도 지금 고모님 장례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어머님도 아이를 돌보려면 식당에 못 나가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이라고 공짜로 부탁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 너무하신다. 동서, 아이 데리고 가지 마.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저는 형님도 병원 일에 아이들까지 챙기느라 바쁜 사람이라 차마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형님도 힘드시잖아요. 괜히 저 때문에 일정까지 바꾸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형님은 단호했습니다. 내일 마침 병원에 안 나가는 날이야.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집에 데려와. 우리 애들도 조카 온다고 하면 좋아할 거야. 아이가 아픈데 장거리 이동시키는 게 더 걱정되지. 하루 이틀 돌보는 게 뭐가 어렵겠어. 이런 때 가족이 돕는 거지. 동서는 아무 생각 말고 고모님 잘 보내드리고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님은 대가를 묻기는커녕 제가 미안해할까봐 먼저 자신의 사정까지 괜찮다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반면 친할머니는 손주를 하루 맞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죠. 결국 저는 형님께 아이를 맡기고 안심한 채 장례식장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형님 댁에도 어린아이들이 둘이나 있어 분명 정신이 없었을 텐데 형님은 아이들이 사촌과 함께 놀 수 있어 오히려 좋아했다며 끝까지 제 부담을 덜어주셨어요. 그 고마움을 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약 3주가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잔뜩 떨리고 있었어요. 예, 큰일 났다. 네 시아버지가 계단에서 굴러 병원에 실려왔어. 술을 마시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나 봐. 저도 놀라 남편과 함께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이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다리와 갈비뼈를 다쳐 당분간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병실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걱정스럽다는 말도 잠시 곧바로 제게 간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식당에 다시 나가야 한다. 며칠씩 문을 닫으면 손님도 떨어지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잖니. 간병인을 알아보니까 하루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 그러니까 네가 와서 네 시아버지를 돌봐라. 저는 설마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간병을 하라고요? 그래.
너 지금 육아휴직 중이잖아. 어차피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아이 보는 게 전부인데 병원에 와서 시아버지 돌보면 되지. 아이도 같이 데리고 오면 되고 아침 일찍 와서 저녁에 네 남편 퇴근할 때 같이 돌아가면 딱이겠구나. 시어머니는 제 사정 따위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정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어린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까지 데리고 병실에서 환자를 간병하라는 말이었죠. 불과 3주 전 제가 급한 장례 때문에 손주를 하루만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100만 원을 내놓으라던 사람이 이제는 며느리가 자신의 남편을 무료로 간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말도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숨기고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러면 제가 아버님 간병을 맡을게요. 제 입에서 순순히 승낙하는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이지. 남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다쳤는데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네 시아버지가 빨리 회복해야 너희도 마음이 편하지. 오늘 밤은 내가 있을 테니까 넌 내일 새벽부터 일찍 와라. 나는 가게에 출근해야 한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정리하려는 순간 천천히 말을 덧붙였어요. 네, 내일부터 올게요. 그런데 간병비는 언제 주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뭐? 무슨 돈? 아버님 간병을 맡기신다면서요. 그러면 비용을 정해야죠. 시어머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시아버지를 네가 간병하는데 내가 왜 돈을 주니? 가족끼리 돕는 건데 무슨 간병비를 받아? 저는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 시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집에서 아이만 본다고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 밥도 챙겨야 하고 약도 먹여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저녁에는 퇴근한 남편 식사까지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미뤄두고 하루 종일 병원에 와서 아버님을 씻겨드리고 식사를 챙기고 화장실까지 모셔드려야 하잖아요. 당연히 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셔야죠.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얼마를 달라는 거야?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200만 원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순간 병실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 200만 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시아버지 하루 돌보는데 200만 원을 달라고? 왜 그렇게 놀라세요? 어머님은 감기에 걸린 손주 한 명 봐주는 비용으로 하루 100만 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아이까지 병원에 데리고 와야 해요. 아이도 돌보고 거동 못하는 아버님도 간병해야 하니 두 사람 몫으로 200만 원이 맞죠. 밤까지 있어야 한다면 추가 비용도 생각해야 하고요. 야, 어떻게 가족끼리 돈을 따져?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시아버지가 다쳐 누워있는데 돈부터 달라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도 제가 고모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가족이라고 공짜로 손주를 맡기려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의 시간과 노동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요. 저는 어머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가족을 상대로 장사를 하느냐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내가 그때는 식당도 못 나가고 아이가 아프다니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지금 상황하고 같니? 이건 네 시아버지가 다친 일이잖아. 저희 고모가 갑자기 돌아가신 일도 제게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은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화장실도 모셔다 드려야 한다면서요. 감기 걸린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간병이 훨씬 힘들 텐데 하루 100만 원이면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족이니 두 사람 합쳐 200만 원으로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가 했던 논리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되돌려주자 시어머니는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200만 원이 어디 있어? 나 지금 100만 원도 없다. 간병인 비용이 부담돼서 너한테 부탁하는 건데 무슨 200만 원이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맡기시면 안 되겠네요. 어머님 형편에 맞는 간병인을 다시 알아보세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오려면 준비할 것도 많고 제 일정도 조정해야 하거든요. 비용을 못 주신다면 굳이 제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잠깐만. 너 지금 정말 그냥 가려고 그러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공짜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어머님께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아버님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아이를 데리러 가봐야 해서 먼저 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히 제 이름을 부르며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상황을 지켜보던 시아버지께만 정중히 인사를 드린 뒤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여러 번 불렀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급할 때는 가족도 돈을 내야 한다며 냉정하게 돌아섰던 사람이 자신이 필요해지자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모습에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가족은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받을 때만 가족이고 자신이 무언가를 내놓아야 할 때는 남보다 더 정확하게 값을 따지는 관계였던 겁니다. 병원 건물을 나서자마자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도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주고받았던 대화가 떠올라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거든요. 제가 손주를 하루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는 100만 원을 요구하던 분이 정작 본인 남편이 다치자 며느리가 아무 대가 없이 간병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조금 전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형님에게 들려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형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동서가 정말 200만 원을 달라고 했어? 우리 동서가 이렇게 속 시원한 사람인 줄 몰랐네. 어머니 표정이 어땠을지 눈에 훤하다. 저도 형님의 웃음소리를 듣자 그제야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형님은 한참을 웃고 나서야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본인이 손주를 돌봐줄 때는 시간도 들고 힘도 드니까 돈을 받아야 한다더니 며느리 시간과 노동은 공짜라고 생각하셨나 보네. 사람 말을 그렇게 상황에 따라 바꾸시면 안 되지. 이번에는 동서가 정말 잘했어. 그런데 잠시 뒤 형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동서, 어머니가 왜 하필 100만 원을 달라고 했는지 알고 있어? 뜻밖의 질문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봐주는 값이라고 하셨잖아요. 형님은 어이없다는 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동서가 장례식장에 내려간 뒤 어머니가 나한테도 전화하셨어. 당장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처음엔 어디 아픈 곳이라도 생긴 줄 알고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끝까지 제대로 말을 안 하셨어.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돈이 꼭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100만 원을 요구한 일이 단순히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러셨던 건데요? 형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아버님 몰래 개를 하고 계셨대. 이번 달 쇳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랐던 거야. 순간 너무 황당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갑작스러운 상을 당해 정신이 없다는 걸 이용해 손주를 맡아주는 대가라는 명목으로 삼돈을 마련하려 했던 겁니다. 제가 당황해 말을 잇지 못하자 형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매달 보내드린 생활비 일부를 챗돈으로 넣으셨나 봐. 그런데 내가 더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뒤부터 생활비를 줄일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어머니도 그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돈이 급해진 모양이야. 동서한테 100만 원을 받아서 이번 달 쇳돈을 막으려고 한 것 같아. 형님의 말을 들을수록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어린 손주가 아파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오직 대돈뿐이었던 거죠. 형님, 어떻게 손주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에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는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계속 참아주니까 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날 병실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몰아세우던 분이 이번에는 기가 잔뜩 죽은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둘째야, 어제는 내가 너무 놀라서 말이 좀 심했다. 그런데 간병인을 구하려고 알아보니 하루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구나. 네가 며칠만 와서 시아버지를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나중에 형편되는 대로 조금 챙겨줄 테니까 말이다. 오늘부터 식당에 나가야 하는데 내가 일을 쉬면 당장 수입이 끊기잖니. 저는 이미 형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르는 척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식당을 며칠 쉬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아버님이 다치셨는데 지금은 어머님이 직접 간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장사를 안 해봐서 몰라. 식당은 며칠 문을 닫으면 단골 손님들이 전부 다른 곳으로 가버려. 그리고 나도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계속 벌어야 해. 돈 들어갈 곳이 어디 있으신데요? 혹시 지금 꼭 막아야 할 돈이라도 있으세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생활하다 보면 돈 쓸 곳이 있는 거지. 그걸 내가 너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하니? 저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챗돈 때문이잖아요. 이번 달에 넣어야 할 100만 원이 없으니까 저한테 손주 봐주는 값이라고 달라고 하신 거고요.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하세요? 어머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하죠. 형님 부부가 생활비로 보내드린 돈을 몰래 챗돈으로 쓰셨다면서요. 그 돈이 줄어들 것 같으니 제가 급한 상황에 처한 걸 이용해서 100만 원을 받아내려 하신 거잖아요. 손주를 돌봐주는 일까지 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삼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다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돈을 떼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챗돈을 부으면 나중에 목돈으로 돌아오잖니. 다 우리 가족을 위해 모으려고 그런 거야. 가족을 위해서라면 왜 아버님 몰래 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 돈을 며느리들에게서 받아내려고 하세요? 어머님은 형님과 저를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통장쯤으로 생각하신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싶었다고 울먹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어머님이 친구분들을 만나고 계모임을 하시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하셔야죠. 다른 사람의 생활비와 급한 사정을 이용해 둥돈을 마련하려 한 게 문제라고요. 저는 앞으로 아버님 간병도 하지 않을 거고 어머님 돈 문제에도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더 꺼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예전부터 계모임을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여러 모임에 가입해 회비와 쇳돈을 내느라 생활비를 과하게 쓰고 매일같이 외출하는 바람에 두 분이 크게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 시어머니는 모든 모임을 정리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시아버지 몰래 다시 계에 가입해 돈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돈이 시어머니가 직접 번 수입에서만 나온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님 부부가 생활비로 보내드린 돈이 상당 부분 참돈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정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줄 알고 형님은 매달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병원 일이 바쁜 와중에도 필요한 물건을 사드리고 집안에 일이 생기면 별도로 돈을 보태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의 정성을 고맙게 여기기보다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수입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시부모님의 지나친 요구에 지쳐 생활비를 줄이려 하자 당장 샘돈을 낼 방법이 없어졌고 마침 제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급해하니 그 기회를 이용하려 했던 거죠. 그 일을 알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꼭 필요한 가족 행사 외에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연락해도 급한 일이 아니라면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만 거리를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님 역시 오랜 시간 참아왔던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셨습니다. 어느 날 형님과 밖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은 제 앞에서 전화를 받았고 시어머니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번 달 생활비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큰애야, 이번 달에는 돈이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니? 네가 보내다 실수한 것 아니야? 형님은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수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매달 30만 원만 보내드릴 거예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30만 원? 그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생활비도 필요하고 대출금도 내야 하는데 네가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래? 어머님,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아이들을 키워야 해요. 제가 버는 돈이 전부 시댁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30만 원도
제 형편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섭섭하다며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뭘 그렇게 많이 요구했다고 갑자기 이러니 며느리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손 벌린 것도 아니잖아. 그러자 형님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자동차를 사달라고 하셨고 금을 사달라고 하셨고 냉장고와 세탁기, 텔레비전까지 계속 바꿔달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는 크루즈 여행까지 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 직접 돈을 내놓으라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 계속 부담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생활비를 어머님이 어디에 사용하시는지도 이제 알게 됐고요. 내가 받은 돈을 어디에 쓰든 그건 내 마음 아니니? 한 번 줬으면 끝이지 왜 사용처까지 따지려고 들어? 제가 부모님 생활이 힘드시다고 생각해서 보내드린 돈이에요. 그 돈으로 몰래 개를 붓고 계셨다면 저도 계속 같은 금액을 보내드릴 이유가 없죠. 아무튼 다음 달부터도 30만 원만 보내드릴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형님은 시어머니의 항의가 이어지는데도 더는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은 형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어야 했는데 계속 받아들이니까 어머니는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신 거야. 이제라도 멈춰야지. 형님은 아주버님에게도 앞으로 시댁 생활비는 정해진 금액 이상 보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주버님 역시 부모님의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형님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이후에도 전화를 걸어 큰 며느리가 갑자기 변했다며 울고 부탁했지만 형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돈이 나오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동안은 더 해드릴 생각이 없어요. 생활이 정말 어려우시면 지출부터 줄이셔야죠. 결국 시어머니가 몰래 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병원에 입원한 시아버지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친 몸으로도 병실이 떠나갈 만큼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뭐라고? 당신도 개에 가입했어? 내가 예전에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다시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고.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계속 혼이 나자 억울했는지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당신이 공무원 자리에서 쫓겨나 연금만 제대로 받았어도 내가 이런 돈 걱정을 하며 살았겠어요? 당신이 사고를 쳐놓고 왜 이제 와서 나만 잡는 건데요? 시아버지는 얼굴이 벌쨌게 달아오른 채 침대 난간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 잘못이고 당신이 남의 돈을 몰래 끌어다 개를 부은 건 당신 잘못이야. 지금 자기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날 이후 병실에서도 두 분의 싸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퇴원한 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통장과 카드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시아버지가 직접 확인했고 시어머니에게는 꼭 필요한 생활비만 따로 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계모임에서도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빠지면서 손해를 본 돈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죠. 형님도 저도 이미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두 아들 역시 이번만큼은 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와 형님은 명절과 생신처럼 꼭 참석해야 하는 날에만 시댁의 얼굴을 비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둘이 와도 소파에 앉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저희가 도착하기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주방을 정리해 두더라고요. 저희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얼른 앉아 쉬라며 자신이 하겠다고 나설 때도 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마음 한편이 씁쓸합니다.
처음부터 며느리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존중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와 형님이 무슨 대단한 것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해준 일을 알아달라고 생색내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만 사람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최소한의 고마움과 배려를 보여주길 바랐을 뿐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받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요구했고 결국 자신을 가장 많이 도와주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잘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 번 다친 마음은 예전처럼 쉽게 열리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님과 남편도 저희의 선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이 결혼 후 얼마나 오랫동안 시댁을 도와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부모님을 말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오히려 형님에게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남편 역시 제가 급한 장례를 치르러 가야 할 때 시어머니가 손주를 볼 대가로 100만 원을 요구했던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댁과 거리를 두더라도 한 번도 억지로 화해하라고 하거나 며느리 도리를 들먹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할 만큼 했어. 괜히 또 상처받지 말고 편한 만큼만 해. 어머니가 잘못한 일이니 어머니가 달라져야지 당신이 무조건 참고 다가갈 필요는 없어. 남편이 그렇게 제 마음을 이해해준 덕분에 부부 사이에는 다행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시어머니가 요즘 저녁마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큰아들과 의사인 큰며느리도 자신을 외면하고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마저 예전처럼 찾아오지 않는다며 서럽게 우신다더군요. 하지만 자식과 며느리들이 아무 이유 없이 등을 돌린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모두 시부모님 형편을 걱정했고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형님은 매달 생활비를 보냈고 저는 시댁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성심껏 도우려고 했어요. 그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했다면 지금도 두 아들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고 계셨을 겁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지치게 만든 건 시어머니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시부모님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한다면 언젠가는 마음이 조금 풀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분간은 지금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계속 상처받고 억지로 웃으며 참는 것만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하게 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제는 자식과 며느리에게 남은 인생을 전부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자신들의 형편에 맞춰 생활하며 스스로 감당하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형님과 저는 지금도 친자매 못지않게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형님은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제 아이를 맡아주었고 저는 형님이 시댁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형님은 아들만 둘이라 그런지 저희 딸을 유난히 예뻐합니다. 예쁜 옷을 보면 조카 생각이 난다며 사다 주고 시간이 생기면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가기도 해요. 저 역시 형님의 아이들을 제 조카처럼 아끼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시댁에서 오래 머무르기보다 저희 두 가족끼리 따로 만나 맛있는 것을 먹고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죠.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형님이 제게는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입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상대에게 끝없이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시간과 돈부터 계산하죠. 하지만 사람의 정성과 인내에도 분명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넓고 착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상대를 계속 품어줄 수는 없어요. 줄 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더 달라고 손을 내밀다가 상대가 지쳐 떠나고 난 뒤에야 왜 아무도 자신을 챙겨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베풀어주는 친절과 배려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돈을 쓰며 마음을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 받고 싶다면 자신 역시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인복이라는 것도 가만히 앉아 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건넨 따뜻한 말과 행동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저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조건 참는다고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요구를 들어준다고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잘못된 요구에는 분명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앞으로 저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친자매처럼 제 곁을 지켜준 형님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끝없는 요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참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한쪽에서만 계속 흘러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